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조금 전에 제가 관조를 보여드렸잖아요. 볼관, 비출조. 빛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야. 자세히 본다는 뜻이야. 근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 대상의 참모습 혹은 내가 몰랐던 어떤 의미를 끌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관조를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조적 인식을 이렇게 대상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서 대상의 숨겨진 의미나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는 인식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통찰은 그냥 사전적인 뜻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있어요. 이러한 관조와 통찰은 화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숨겨진 의미나 본질을 깨닫게 하고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이 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시예요. 이 시 한 편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김남조, 설일, 겨울나무와 바람 이렇게 체언으로서 대등한 겨울나무와 바람을 제시한 거예요. 머리채가 긴 바람. 자, 이거 시각적 형상화예요. 바람은 머리채가 없죠. 그리고 바람은 투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나뭇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따라서 나도 혼자는 아니다. 봐봐. 나무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가 혼자가 아니야. 바람이 함께 있었어. 혼자 아니야. 보편적 사실로 확대를 했지. 일반화, 귀납 추론한 거야. 누구도 혼자는 아니야. 이렇게 끌어낸 일반 법칙을 다시 화자, 나라는 개별자에게 적용한 거야. 그렇다면 나도 혼자가 아니네? 인 거지.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았는가? 서리법. 서리법이에요. 영탄조 거조, 감탄조 거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어려워? 자, 보세요. 화자가 있었어요. 이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외톨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겨울나무를 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존재를 발견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겨울나무가 혼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 다시 말해서 관조해 보니, 이 겨울나무 옆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겨울나무 옆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너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 누구도 혼자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나도 혼자가 아니겠구나. 자, 인식의 방향이 외부의 대상 겨울나무를 관조했다가 그 인식이 자기에게 되돌아온 거야. 그래서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나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절대자예요. 절대자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사실인 거죠. 나 언제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신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었구나. 깨달은 거야. 이해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조를 통해서
겨울나무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생각을 하고 이것도 깨달았지. 선생님 말 이해했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세계관, 가치관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기에 어디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 화자가 진술하는 삶은, 사랑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갈밭이었고요. 돌층계였어요. 겁나 걸어가기 힘들죠. 다시 말해서 삶도 사랑도 부정적이었어요. 힘들어 사는 게. 누굴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였던 거야. 나는 왜 톨이야? 이런 거였어. 근데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언제나 함께 해줬다라는 걸 깨달았더니 내 삶이 자갈밭이고 돌층계였던 것도 절대자가 나에게 해준 거라 이거지? 그래서 삶과 사랑이 은총과 신의 섭리에 따른 자갈밭과 돌층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신이 나를 위해 준비해 준 거라면 이 자갈밭과 돌층계는 걸어야 할 것이지. 다시 말해서 화자는 하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화자의 삶과 화자의 사랑은 이제 긍정적인 것이 된 거야. 이해했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을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청유형! 화자의 정서태도.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청유형! 네,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자. 라고 이 청유형은 결국 청자를 전제로 한 말이지만 이 작품에서 지금 청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자기 다짐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새해에 흘리는 눈물이 순수의 얼음꽃. 내가 흘리는 눈물들이 하늘로 승천을 하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흰 눈으로 온다. 혼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그 너의 외로움, 너의 간절함을 알고 눈으로 응답해 준다라는 뜻이야. 이 안에는 물 이미지의 순환이 들어있고요. 외톨이인 화자와 하늘의 소통 혹은 이어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빨리 풀어서 이 시의 이 멋있음이 좀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관조, 통찰. 이 관조는 사실 시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식의 수단이에요. 이 세 개의 대상을 상식적인 인식으로 본다면 시가 쓰여지질 않겠지. 그렇지 않겠니? 다르게 보는 거야. 쳐다봐. 아, 책상이구나. 아, 카메라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가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자세히 보고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는 거야. 그걸 시로 쓰는 거죠. 시인들의 가장 기본의 인식이 바로 관조의 인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어디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이 있냐? 19절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도연의 시입니다. 연탄재에 대한 관조의 인식이 터대가 되어 있는 시죠. 거의 모든 시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관조는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식의 방식입니다. 어렵게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 마지막인데요. 성찰 반성이에요. 자, 이게 좀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준국어 대사전의 의미를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사전에 이 성찰이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의 뜻이에요. 성찰의 뜻이 반성한다라는 뜻이에요.
반성을 찾아보면요.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상 성찰과 반성은 똑같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찰과 반성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언행을 살피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찰과 반성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찰 반성의 첫 번째 뜻이요. 자기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과거여야 돼요. 남의 과거 안 돼요. 자기 과거. 어머니는 그 옛날에 그러하셨다. 이거 성찰 반성 아니야. 어머니의 과거잖아. 나는 어린 시절에 키가 작았다. 이거 성찰 반성이에요. 제 과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성찰 반성이라니까요. 나는 어린 시절에 키가 작아서 국민학교 7살, 8살 때 학교 들어갔거든요. 국민학교 이상만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상황이어서 주변에 이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봄.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내면, 자기의 말과 행동을 현재적인 수준이죠. 현재의 자기의 마음속, 자기의 말과 행동을 확인한다라는 뜻도 당연히 성찰 반성의 뜻입니다. 저기 들어요. 잘못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가치가 어떠한 욕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 공부할 때 성찰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수험생 여러분 일기 쓰십시오. 길게 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학습 다이어리 플래너라고 하나요? 쓰시잖아요. 거기다 짤막짤막 일기를 쓰세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의 상황을 일기로 쓰세요. 여러분들의 욕망.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노래방 갔다. 그런 거 쓰세요. 그런 걸 객관화해놔야 이 다음번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살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적절히 제어해 갈 수 있고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바람, 소망의 측면도 이렇게 끄집어 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꼰대처럼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다시 들어와서 성찰 반성 이 두 가지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주의점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타인의 과거, 타인의 내면은 성찰 반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기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반성과 성찰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 고치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성, 성찰한 다음에 잘못을 고치는 게 되게 당연한 것이긴 해요. 근데 잘못 고치기가 반성, 성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제가 좀 전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반성,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반성, 성찰이에요. 잘못을 고쳐야만 반성, 성찰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오래된 우리의 좀 잘못된 인식이라니까요. 여기 사전적 의미 보세요. 잘못을 고쳤다의 의미가 고쳐야 한다의 뜻이 들어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자, 다음 시를 봅시다.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김광규 시인인데요. 김광규 시인이 시쳇말로 가방끈이 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동문과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 그리고 서울대 동문과 교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인으로서 김광규 시인은 정말 읽고 이해하기 쉬운 시를 썼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얕은 수준의 시들은 아니었고요. 참 깊은 의미의 시들. 왜 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무턱대고 어려운 상징의 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시들. 아까 윤동주의 시도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쉬운 시들을 좋아하는데 백석도 그렇고요. 참 쉬워요. 자, 봅시다. 시의 제목부터 확인하시고요. 4.19 하던 해 새밑. 과거죠, 과거.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4.19 혁명이 났던 해에 12월 말에 자취방에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자취방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이때 당시에는 서울대가 해화동 로타리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군대 가기 전이었나 봐요. 사랑, 아르바이트, 병역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누구도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되게 순수했던 거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벌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지칭되는 사람의 과거를 되돌아본 거예요. 과거에 순수했던 시절. 한마디로 말해서 반성, 성찰의 어조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18년 전 오랜만에 우리는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바뀌었어요. 회비를 10,000원씩 걷고요. 이게 4.19면 1960년이고요. 18년이 지났다니까 1978년인데 1978년에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짜장면이 글쎄요 200~300원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했고 즐겁게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은 포커, 노름이요. 몇은 춤추러, 춤바람 났네요. 몇은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학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 4.19 혁명을 가리켜요.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이 가로수들이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있었던 플라타너스가 우리가 이제 순수를 잃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다시 만난 거야. 이 플라타너스가 우리한테 고개를 떨구고 있어. 부끄럽지 않은가. 시적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네요. 여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고 자기의 현재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때가 묻고 이제는 속물이 되어버렸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음 보세요. 바람에 속삭인 귓전을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잘못을 고쳤대요? 안 고쳤대요? 안 고쳤대요. 더 깊숙이 늪으로, 중년의 늪으로 더 속물이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못 고치기는 반성성찰의 필수적인 의미는 아닌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드무니까 너무 이걸 중심에 두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빨간 줄로 그어졌던 반성성찰, 이건 동의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자기 과거를 되돌아본다. 자기 내면, 자기의 언행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실과 화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5가지를 살폈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살필 겁니다. 한 작품이 있는 세트 2개, 그 다음에 가나 복수 작품이 있는 세트
하나를 볼 거예요. 이제 작품이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